네, 안녕하세요. 캐논엄마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한복의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열린 한복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한복과 박 대통령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상회의 현장에서 또 이영만리에 살고 있는 교민 만날 때 대통령 한복 입고 울고 웃었습니다. 대통령의 한복 유경수에서도 떠올리게 만듭니다. 혹시 이 대통령의 한복에는 굴곡진 현대사가 녹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조이팔의 조카.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3개월 된 딸이 있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현정 문화예부 논술위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피해자 모임 바실련의 김미연 사무국장, 이동영 사회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이제 피해자 모임 대표 계신데 이렇게 물어서 참 당혹스러운데, 피해자의 조카, 죽었다던 조카가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죽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일단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부터 일단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자살이거나 아니면 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어떤 사고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약물로 뭐 쇼크사를 일으켰더라도 그 약물에 대한 복용의 의지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을 것 교수님 말씀은 같고요. 타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전히 예, 지금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대단히 불안감이 높았을 거로 보이고요. 예. 그것이 지금 죽음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은 해볼 수가 있죠. 예. 사실은 조이팔 장례식에서 이렇게 막 손 흔들고 하는 거 않습니까? 이렇게 일종의 영화 감독이 영화 연출을 하듯이 그 당시 손을 흔들었던 저 사람이 이분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입니다. 저 얘기를 보면 장례식 연출한 사람이 저 이번에 자살한 조카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장례식 연출을 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주도해서 뭐 꽃을 어디다 놔라, 뭐 여기까지 뭐 어떻게 자리를 잡아라 이런 걸 지시를 했던 인물이 예. 자살하신 그 유모 씨가 맞습니다. 피해자 모임 입장에서는 조이팔 죽었다고 우기고 죽은 증거를 만들려고 뭐 장례식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네. 죽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피해자 모임 측에서는. 우선은 이제 망자가 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인은 약물 중독이라고 하고 있나요? 예, 일단은 그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항우울제를 29알 복용한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조사가 됐는데요. 예. 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 한 가지는 이 왜 자살을 했을까? 만약에 자살이라면요. 예. 왜 했을까를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확인된 그의 행적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다녀왔다는 점입니다. 예. 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태용이 검거되는 날 같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11일 날 아무 일 없이 대구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열흘 지난 오늘 시체로 발견이 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왜 어떤 일이 있었고 중국 현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갔었는지 그게 밝혀진다면 저 사람이 왜 오늘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지 궁금증에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사체 발견된 건 어제죠. 예, 경찰 발표 한번, 어저께 발표를 한번, 직접 한번, 오늘, 발표는 오늘 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수면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수면제 약 봉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 알이 빠진 빈 껍질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이 엄청난 돈을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수천억 수조를. 근데 그 사람의 밀항까지 도왔던 핏줄까지 관련되어 있는 조카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뭐 신용불량이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이팔이 인색했나요? 아닙니다. 인색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성이 틀린 거 보면 이제 외조커로 저희가 예, 알려져 예. 있잖아요. 근데 창녕조 씨를 쓰시는 분인데 그 사업을 할 당시에도 실제로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를 돕는 사람은 조 씨를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밀항 장소가 중국으로 결정이 나면서 실제 중국에 뭐 사업을 하면서 지리에도 좀 능통하고 중국어도 가능한 이제 유모 씨를 사실은 컨택을 한 거지. 정말 이 사람이 내 핏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믿어서 이렇게 한 건 저희가 아닌 걸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뭐 결국 외조카에 대해서는 뭐 밀항할 때 좀 도움만 받았지 측근으로서 판단하고 돈을 지원하고 그건 아닌 것으로 자금을 뭐 보인다. 관리하지는 전혀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 숨진 유 씨의 경우에는 이 밀항이 있었던 2008년 12월 직전까지도 한 1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이 상포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 조이팔과는 직접적으로는 사업적으로는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 복역한 이후에도 출소를 한 이후에도 2억 원을 빌려달라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뭐 한 월 2% 이자를 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까지 합쳐져서 또 징역 1년을 사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적으로는 이 조이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고 다만 도피 행각을 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중국에 능통하고 중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도피 행각을 할 때만 이용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소 집사 조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유가족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좀 비슷합니다. 우리 조카, 그러니까 자살한 유모 씨가 조이팔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되진 않았다라는 주장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실제로 결혼한 지 1년 3개월 그렇습니다. 남짓에 딸도 있었다. 예,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딸을 평소에도 가장 예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딸을 두고 밟혀서 못 가겠다 이런 말도 지인들에게 털어놨을 정도라고 하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스스로 만약에 목숨을 끊은 게 맞다면은 정말 가족 때문에라도 저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결행한 것을 보면은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예. 경찰에서도 재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게 이 유족들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렇게 사랑하는 딸이 있고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어찌됐건 외삼촌 조이팔과 관련돼서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조이팔과 별 관련이 없고 밀항 정도 도운 게 단데 그렇게 압박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이팔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 라인이 지금 보면 이제 도피에 도움 줬던 라인과 실제로 예. 사업에 관여됐던 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강태용을 왜 만났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강태용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지금 강태용이 곧 지금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강태용을 만나고 또 한 문제는 계속 어떤 통화라는 걸 통해서 조이팔에 살아있는 듯한 뉘앙스를 이 양반이 풍겼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풍겼을까라는 부분들. 그 강태형이 들어왔을 때 경찰서가 벌어졌을 때 본인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가장 우려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움을 줬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깊숙이 개입했던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보면은 상당히 그 라인 좀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그 집 얻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사정인들은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아직까지도 조이팔의 어떤 행방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의 좀 경제 압박들 이런 것들 좀 심했지 않나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하고 검찰의 문제점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강태용이라고 하는 최측근이 검거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이런 변사체로 발견이 되는데 그 중간에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를 했으며 어떤 조사를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제대로 조사를 하거나 한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결행을 해서 뭘 하고
돌아와서 혼자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경찰에서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강태용을 만나고 아주 가까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는 수사에 여전히 허점이 계속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목에서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체포 당시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도피할 때 공범이었는데 맞습니다. 왜 공범을 체포를 같이 안 하고 왜 강 씨만 체포를 하고 이 사람을 놔줬는지 일단 그 대목이 해명이 지금 되지 않고요. 예. 그런 이제 상황에서 벌어진 지금 이 의문의 자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항우울제를 뭐 과다 복용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살 생각을 매일 하는 사람에게 복용을 시키는 게 항우울제인데 그걸 먹고 과다 복용으로 죽을 만한 약물 자체를 개발을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발견된 지금 그 약물이라는 게 항우울제의 종류인 미르타자판이라는 건데 예. 그것은 웬만큼 먹어가지고는 아마 죽음에 이르기는 어려운 약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지금 캡슐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도대체 무엇이 섞여 있었는지 그 예. 대목이 아직까지는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경위가 설명이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 많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살았다 죽었다 이걸 떠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석연치 않은 거, 경찰, 검찰 이런 게 나오니까 더욱더 의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이팔 사건만 사실 시작이 되면 저희들은 어쨌든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철저히 배제가 되고 왜 모든 게 이렇게 다 혼란스러울까 저희는 8년째 정말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궁금하고 안타깝다. 그런데 보면 이 조이팔 조카가 삼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나왔지 네네.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로도 좀 인식된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조이팔 조카가 얘기가 삼촌이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그런 거죠, 지금? 예,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하고 조이팔과 연결을 해줬던 지인에게 약간 다소간의 협박성 전화를 걸어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삼촌한테 얘기해서 뭐 돈을 뭐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게 삼촌이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그 사람이 압박감을 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망자가 돼버린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끈까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참 좀 당혹스러운 게 어쨌든 이랑 관련해서 죄값은 치렀습니다. 네. 1년 감옥 살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돈과 관련해서는 조이팔과 배제돼 있었고 자기는 단순히 미랑만 도와준 게 다고 그 죄값을 치렀고 예쁜 딸이 있고 예쁜 부인이 있는데 갑자기 조이팔 최측근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압박감을 넣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죽음이 과연 저희가 의심을 하는 대로 어떤 다른 의혹이 있는 죽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의에 의한 자살인지 만약에 만에 하나 예. 조이팔이 정말 사망을 했다면 뭐 그 장례식장에서 그 주검이 발견이 됐을 그 당시에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망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망을 한 사람을 이제 살아있다고 하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강 씨가 귀국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 지금까지 자기가 협박했던 사람들은 다 웬만큼은 위험 인물들일 텐데 예. 그런 인물들이 결국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금 자기에게 압박을 뭐 전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죽음을 선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런 것도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많은 이제 전제를 두는 것이 살아있기를 기대를 하는 부분은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진 한 장이 나오지 않는 목소리 뭐 진짜 진성이 제대로 녹음 파일로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하여 살아있을 거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으려는 어떤 의지가 기대가 있고 또, 네, 예.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나 만에 하나 사진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이유는
생존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런 음. 차원에서 지금 이 사람이 자살을 선택한 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여요. 예. 그 협박하던 그 상대방이 전부 죽음을 확인하고 결국은 본인이 다시 공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 안 그래도 살기 어렵고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강 씨의 귀국과 함께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 자살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이런 건 지나친 억측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이 조카가 조이팔로부터 뇌물 받은 로비 사람들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최측근이 들어와서 이 외조카가 우리 삼촌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경찰에 말할까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죽음을 유도했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증인이 한 사람이 강 씨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조리한 일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생존이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우리 피해자 모임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더 혼란스럽다?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조금 더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사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 검찰과 경찰에서 나뉘어서 수사가 됐을 때 제대로 만약 됐다면 1년 안에 충분히 저는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들도 지금 자살하신 분이 30분이 넘고 어우. 또 이제 어쨌든 뭐 밀항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일부 복역을 했지만 어쨌든 가담자라고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그렇죠.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 죽음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이를 말할 수가 없고 사실은 수사당국에 조금 좀 원망도 사실은 듭니다. 예, 피해자들 중에 30명이 넘었습니까? 네네. 자살하신 분이. 네네. 아유, 참. 이 강태용, 주범과 거의 버금가는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국 왜 안 들어옵니까? 중국이 잡았다면서요? 예, 중국 공안 당국에서 검거는 했는데 일단 중국 공안에서 밝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 중국 내 범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마친 뒤에야 한국 송환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주권 국가로서 그렇게 밝히는 것이 뭐 크게 불합리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명백하게 딱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행이 없다면은 한국 내 상황을 좀 감안해서 조속히 송환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도 좀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제 좀 빠른 이번 주 내에 사실 송환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어떤 법률 체계를 보면 일단 검찰 위에 당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시간을 끄는 거 보면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뭐 몇 달이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면 뭔가 중국 측에서 조금 우리와 좀 다른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워낙 이게 또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조이팔이 만약에 살아 있다면 만약 이런 돈 자체를 중국 내에 또 예를 들어서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도 자국 내에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는 아마 송환이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결국 조이팔의 출처를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숨긴 돈 자체가 중국 내 현지에 있다면 또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들의 어떤 수사 영역에 포함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칫 보면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기 저희가 지나친 억측인지 모르지만 이미 조이팔로부터 돈을 받아서 구속된 사람이 뭐 경찰, 검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워낙 빼돌린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조단위 돈이다 보니까 이런 돈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실은 정치인들이 돈을 받기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뻔히 이제 이 돈 자체가 분명히 나중에 탈날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어떤 그런 걸 사실을 숨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는데 이 불법 다단계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물론 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이팔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반드시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라든지 과연 권력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뭐 저명한 정치인이 아니라 조금 그 밑에 단위의 정치인들이 혹시나 관련될 가능성도 있고 일종의 정치 지망생. 그렇죠. 예. 지망생단지 또 연결시켜 줬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다이렉트로 그 사람인 줄 알고 받진 않고 예를 들어서 몇 달이 걸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정치자금 사건을 본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직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중간 다리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지금 어떤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본인도 모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중간다리에서 해준 사람이 그 돈이 그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막 강태용이 들어왔을 경우 아니면 지금 이 돈을 주물은 배모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양반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대구 지역에 지금 특정 고등학교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검찰, 경찰 관련돼 있다면 정치권이 관련이 안 됐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 이런 얘기도 나오네. 김광준 부장검사. 그러니까 비호했던 측과 강필령이 동창이라는 얘기 나오네.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강태용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김광준 검사가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이미 예. 확인이 돼 있었고 검찰 서기관급 수사관에게도 역시 15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어이구.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그렇고 드러나지 않은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라는 게 세간의 의심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유 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도 타살일 것이다. 왜 뭔 일만 나면 조이팔도 죽고 그 측근도 죽어나가느냐 라면서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터넷 여론이 지금 상당히 일고 있거든요. 예. 수사당국에서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악성 그리고 근거 없는 루머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살이 피해자분들에게는 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은 안 되고 정말 나쁜 조이팔 잡히지도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더 복잡해지고 근데 이제 피해자 모임 측에서는 이 그 조인팔이 신뢰했던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 이런 것도 거짓으로 하셨죠. 아니 대학을 졸업했다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이다는 이번에 밝혀진 걸로 저희가 전해 그래서 들었습니다. 지방국립대, 뭐 경북대 불문과면 뭐 좋은 학교인데,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셈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수학도 굉장히 잘하고 장래 희망은 사업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이팔이 강태용을 좀 신임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뭐 학창 시절 이 성장 과정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은 이 성실했던 학생이고 모범성이 있다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조이팔의 신임을 얻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테고 성실하고 그리고 셈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조이팔은 뭐 학력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 학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국립대학을 졸업한 이 자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강태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가졌구나라고 판단했을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게 피해자가 워낙 많긴 하지만 이 피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됐습니다. 네. 강태용이 들어와서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열어야 될 만한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이팔이 살아있으면 더더욱 입을 닫아야 될 것이고 뭐 죽었다 손 치더라도 아마 그 상당 부분 금전적인 이윤을 본인이 취했을 것이기 때문에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요. 예.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뭐 이상한 명단들 결국 제2의 성완종 리스트만 양산을 해놓고는 제대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혹이 그냥 덮여버리는 문제가 예.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걸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이제 속보인데요. 경찰청 차원에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방청 차원의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본청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 수사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TF팀을 꾸린다고는 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조이팔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조이팔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다닐 게 아니라 조이팔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을 하는 좀 더 힘든 수사가 되겠지만 그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야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돈의 행방을 찾아가면서 범행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피해자 모임에서 나오셨으니까 저는 뭐 무슨 제도 때문에 무슨 법 때문에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면 그나마 남은 이 돈도
피해자한테 일부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는 예. 은닉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이 뭐 검찰에서 뭐 작년에 보도자료 냈던 건 1,200억을 말씀을 하셨고 예. 지금 저희 피해자 단체에서 확인한 건 1,500억에서 한 1,900억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은 했는데 예. 이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이고 사실은 피해자 가해자가 섞여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현행 법으로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유. 저희가 지금 뭐 단체가 저희 단체명이 바실련이다 보니까 가칭 바실련법 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좀 일부 개정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가 조입할 피해자니까 너네는 조입할 피해자니까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체에서 지금 그 2012년에 발생한 뭐 전국 교수회 공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해피소닉 글로벌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사건 뭐 예. 여수신 규모로 다 1조 원대 이상 되시는 사건이거든요. 아, 조입할 사건과 비슷하게 1조 원 이상 그렇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많군요. 네네. 그런 사건은 저희가 다 돕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법령이 개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정말 입증이 객관적으로만 된다면 이런 범죄 수익금 환수에 조금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하여튼 특히 연세 드시고 쌈짓 돈으로 투자했다가 피해 보신 분들은 빨리 조금이나마 좀 피해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오늘 경찰의 날 70주년 행사와 한복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개각, 오자회동 제안하고 방미후에 강행군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정치부차장, 예, 이현종 문화비노수인 계속 함께 하시고요. 예,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새벽에 들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볼까요? 개각도 발표하고 오자회동도 제안을 하시고 특보 사퇴를 수용을 하고 숨 돌릴 틈이 없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깔딱고개 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조급하거나 절박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올해 3년 차기 때문에 예. 네, 내년부터는 이제 후반기로 명실상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 연말까지 뭔가 성과도 내야 되고 정말 잘 해내야 예. 이 하반기에 내려가는 길이 순탄하다. 원래 등산이라는 것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예. 힘들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더 속력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좀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도 항상 대통령께서의 많은 과제들을 안고 계신데 최근에 좀 심각합니다. 개각도 있고 선거도 치러야 되고 교과서 문제도 있고 4대 개혁도 있고 뭔가 좀 엉킨 느낌도 좀 들거든요. 사실 이런 때일수록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결과를 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건보개혁을 할 때 정말 건보개혁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결국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좀 전략적 판단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이것이 모든 블랙홀로 작용할 줄은 우리가 뻔히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이 문제를 던져놓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사실 이 문제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노동개혁 이런 말도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 뻔히 그럼 이런 결과를 알았으면서 왜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예. 그렇다고 지금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수습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개각 같은 경우도 사실은 퇴임한 6.1준 장관이 등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어제 이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전혀 자기는 사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서실장도 임명해놨는데 갑자기 경질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주철기 수석의 사의라든지 이런 게 보면 뭔가 좀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빠른 속도로 뭔가 좀 움직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대통령의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도 이건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PI라 그래서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대통령의 이미지 전략이죠. 그동안 대통령의 이미지가 어떠냐 그러면 전국이 혼란하면은 혼란한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방관자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해결사적 역할을 하느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관심이 대상인데 그동안 이미지를 보면은 좀 방관자적 역할이 좀 많았다.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이미지 전략의 가장
가장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뭔가 좀 다급하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지만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는 지금쯤은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일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말씀하시다시피 노동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적 아젠다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12월 달 되면 예산 전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예. 10월부터 예. 이런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있어서 정치권과의 소통 문제, 이런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강하게 뭔가 접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방관자적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따라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군분투. 네, 예. 국정에 대해서 3년 차에 대해서 국정 공력의 이니시티브를 잡고 가려면은 대통령이 고군분투가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이 지지층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좀 더 비약을 해서 보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은 지금 땀을 흘리는 모습, 고군분투하는 모습,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이미지가 또 지지도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설사 총선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지지층 이 부분은 옹고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다라고 보이는 예. 것이고, 딱 세 가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BH에 대한 부분, 대통령에 대한 부분, 방미 성과에 대한 실패의 부분, 이런 비판 여론이 더 세게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오늘 행보를 보면 한복 전시회도 가셨는데 이양만 사건 순직 경찰 오늘 경찰의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날 가서 순직 경찰 미망인을 11년 만에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경찰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예. 대통령이 오늘 그 2004년에 이항만 씨 사건으로 숨진 그 경찰관의 유가족을 또 위로를 했습니다. 이양만 씨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항만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전과 10범이었죠. 네, 그런데 도주를 하다가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뒤에 아이고. 도주를 하다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저 때는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죠. 어. 네, 그러면서 당시에 그 부인이죠. 부인을 끌어안고 견뎌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경찰의 날을 맞아서 어떤 순직 경찰의 유가족을 찾는 것 정말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값진 저는 행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에게 제복에 대한 어떤 귀중함 같은 것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떤 그 경찰의 날을 맞아서도 또 본의 아니게 있었고요. 예. 오늘 또 경찰의 날이자 한복의 날이 있더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복 전시회도 관람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최근에 뭐 미국 가서 뭐 홍남철수 뭐 그런 분 관계자분 만나시고 또 프랑스 가서는 하숙집, 예, 그렇죠. 뭐 옛날에 하숙집 예. 뭐 자손도 만나시고 뭐 미국 가서 도끼만행 사건 피해자 네. 미망인도 만나시고 과거의 인연에 본인이 과거에 너무 굴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과거 인연에 이렇게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기억하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오늘 주제 자체가 대통령 이미지 전략하고 계속 연계시켜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PR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하자면은 예. 이 대통령이 어떤 행보와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과거와 연계시키는 경우는 당연히 긍정적일 경우 때 하나는 것이죠. 그런 예.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통치적 행위의 부정적 인식을 좀 희석시킨다. 이런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뭐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복을 입는다. 예. 그다음 하숙집을 방문을 한다. 그다음에 그 도끼 만행 사건이라든가 경찰관 순직에 대한 미망인을 만난다든가 이런 예. 부분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만이 할 수 예, 있는 여성만이 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 청와대 이 이미지 전략을 전략적으로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대통령 이미지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적극적 노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간의 정치적 과정, 그리고 정책적 집행 과정, 통치적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원칙적이고 뭔가 칼로 무배듯이 하는 예.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이 되어갖고 이런 것들이 연계시키 나가면은 결국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책은 정책대로 과단성 있게 간다 하더라도 이런 여성적이고 덕이 있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리 교수님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릴까요? 이 사진 언제적 사진으로 보십니까? 취임식 때 아닌가요? 취임식, 다 잘 아시네요. 예. 이 사진은요?
박지만 씨 결혼 때 아유, 이거 조차장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 신문하기가. 정확하게 하시네. 정답은 제일 왼쪽에 가장 눈길이 띄었던 노란색 이 한복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노란색으로 비춰볼 때는 아마 중국을 방문했을 때가 아닐까. 제가 묻는 게 아닌데 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교민들 방문했을 때 이런 걸 보면 외교할 때 또 교민들 만났을 때 가족 당연히 그렇고 국내에서 그렇고 예 어찌 보면 이미지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아주 적재적소에 이미지를 한복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체험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그 어떤 상징성이 이게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지도자는 실무적 상징성이 있고 그냥 그 존재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를 이제 겸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부분을 뭔가 옷차림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투영을 시키는데 예. 저런 것은 오늘 또 이제 한복 전시회를 나 보시죠. 예. 이 한복 전시회 대통령께서 양장을 하셨네요. 한복 전시 청와대에서 열린 한복 전시회에 대통령께서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시장에 과거 대통령께서 입으셨던 한복 해외 순방 때 예. 입었던 한복 3벌이 오늘 전시됐습니다. 예. 됐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복을 보면 이제 본인이 직접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선택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고 해서 직접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 가시기 전에 그 한복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좀 더 짙은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또 가을로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일단 본인의 지지율 플러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향수가 그렇군요. 상당 부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이 가장 예를 들어 지금의 60대, 50대 후반부 분들한테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 자체로서만 어떤 그런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예. 본다면 최근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행보를 보면 결국 자신의 어떤 강한 지지율에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좀 탄탄하게 하자는 그런 좀 정치적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떤 옷차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넥타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여성 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올브라이트 예.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옷은 물론 브로치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여성으로서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취임식 때 입었던 그 한복 같은 예.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하죠. 예. 네. 화려하고. 예. 빨강 그리고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치마에서 파랑 그러니까 태극을 연상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예. 지금 그 문양도 매화문입니다. 매화. 그러니까 한겨울에 뭔가 좀 고난을 이겨내고 네, 핀 매화꽃 같은 자신의 심경을 좀 대변할 수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영부인이 갈 때도 그 외국에 가는 나라에 선호하는 색깔 같은 거를 전부 고려해서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이 색깔 선호합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분유색을 높이치죠. 이게 돈 색깔이라는 예, 건가요? 황금색을 예. 좋아하죠. 노랑이라든지 빨간 계열을 주로 입는 그런 중국은 이유입니다. 이 색깔 선호하고 네. 그렇군요. 결국 뭔데 한복하면 유경수 여사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에서는 오버랩 시키는 것이 대통령 예. 입장으로서는 뭐 나쁠 게 없던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오늘 그 한복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채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청와대. 예. 영비관 바로 앞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인데 그 사랑채 용도 자체가 청와대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홍보관인데 뭐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데 열리는 것이 한복하고 좀 매치가 맞는데 굳이 이제 청와대 사랑채에서 연다는 그 자체는 한복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미지를 오버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연상 효과를 예. 작용시키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공개된 50년 전 사진이 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50년 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진첩도 공개가 됐는데 이때도 유경수 여사께서 한복을 입으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1970년대는 예. 그 영부인이 양장보다는 한복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시대상에도 맞았죠. 굉장히 다소곳한 그렇군요. 내조도 있었고요. 예. 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공식 의상이 한복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예. 네.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부인들 같은 경우에도 늘 이 양장보다는 한복을 입는 것이 관례화가 됐죠. 예. 네, 저 사진은 바로 50년 전에 아버지가 방문했을 때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용기를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전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을 한국까지 와서 영접했던 의전장이 갖고 있던 사진 7장을 이번에 한미 동맹, 한미 관계를 더 돈독히 하자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선물을 한 거죠. 흑백 사진이 굉장히 이채로운데요. 예. 유경수 여사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위성 전화를 박근혜 대통령과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도 근해 근령 다 이제 한복 입고, 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외유 일정들을 보면 항상 저렇게 과거의 아버지와 어머니 추억들을 하는 것을 꼭 한 군데 두 군데씩 가거든요. 저런 걸 보면 물론 밑에서도 저런 일정을 잡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또 저런 부분에 대한 일정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나사도 갔고 또 옛날에 이 독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옛날의 어떤 추억들을 끄잡아내면서 그것과 자신의 이미지를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풍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또 한편으로 여기는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만의 어떤 이미지가 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한 본인만의 어떤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만들어낼 것인가. 원칙 아니고 원칙?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저희가 봤던 그 여러 가지 영상들 기억 중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연상이 이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교민들을 만나던 독일 가서 예. 광부 간호사 만나던 장면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영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해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에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가슴속에 흘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마음을 바꾸셨어도 목임에서 말씀을 못하셨던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뵈니까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방금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런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했고 사랑했던 여러분들을 또 결집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모든 일정,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이 1970년대 도끼 만행 사건으로 피살됐던 대유의 부인을 만나고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하숙집, 프랑스 하숙집의 외손자도 이번에 또 다시 만났는데 바로 그 프랑스 하숙을 하던 때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면서 6개월 만에 프랑스 유학을 접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련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짚어주신 대로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색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그런 일정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든 국내에 있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전략적인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저렇게 만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 같은 경우 비밀리 접촉을 하죠. 원래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 접촉을 해서 이제 개인사로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인데 저걸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자체가 국민적 정서라든가 정치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고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역사적인 현장들이거든요. 그리고 독일과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협의를 놓고 사실상 과거에 독일과 대한민국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 또는 이러한 인연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철림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 미국에서도 독일 만행 사건에 있어서 그런 미망인들 접촉하는 부분들이 안보 관계에서 생명적 관계에 있다는 그 부분 자체를 행보와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미국에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야당이 길거리까지 나가서 지금 교과서 문제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문재인 대표 말씀 들어보시죠.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교육하는 친일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연일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길거리에서 저런 이제 강남 어머니들도 만나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이렇게 친일 교육을 할 것이다.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여야 다 너무 평행선이고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일 교과서가 이런 교과서가 있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이제 학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것이 지금 어떤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세종로를 걸어 보시면 온 군데에서 사실은 이제 찬성과 반대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저렇게 장외에서 또 투쟁을 하고 그것이 하는 국민적인 어떤 여러 가지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일 이제 일단 영수회담 청와대에서 오자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 3시부터 열리는데 문제는 뭔가 좀 고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간에 타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문제고 또 국민적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과거 예. 영수회담에 보면 항상 이런 정책 쟁점들이 하여튼 그 뭔가 좀 해결하는 그런 어떤 단초가 마련될 수 있던 게 영수회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내일 열리는 회담 자체도 보면 뭔가 지금의 어떤 상황들 좀 고리를 끊어주는 그러한 식의 회담이 돼야지. 만약에 내일 만약에 가서 그냥 서로 할 말만 하고 온다면 이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주상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보통 사람이 좀 공감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이런 교과서 만들려고 한다든가 또는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선친들이 친일파여서 자기네 아버지들 미워하려고 한다. 이 인신공격이 가까운 문 대표께서 이렇게 과격한 분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러십니까? 이 문재인 대표 주변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물어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네모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쉬운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서 유신교과서, 친일교과서를 들고 나왔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함정인가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편향된 교과서, 잘못된 교과서, 지금까지 얼마나 숱한 사례가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고쳐나가자. 그리고 이것을 지금 특히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부터 어떻게 짚어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일종의 정치 공세만 하다 보면 내용이 묻혀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은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핵심 인사들, 특히 친노의 핵심 인사들 가운데서도 부친이라든지 조부의 친일 행적이 또 문제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연좌죄라고 할 수 있는 이 뭐 조부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예. 이런 분들의 행적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세를 할 경우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음. 정기국회 때 장외로 달려나가고 그리고 예. 제1야당 대표가 의원들도 없이 나홀로 나가고 이런 모습은 대단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 여당은 잘못된 교과서 내용은 바로 잡기로 하고 국정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잘못된 걸 바로 잡자는 게 목적이니까 교과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로 하고 국정은 포기하고 금인정을 강화하는 그렇게 양보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벌써 이제 그런 이야기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보면 사실 목표 지점을 너무 빨리 결정해버리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뭐 공통적으로 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몇 번의 검증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뭔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목표를 딱 정해버리고 더 이상의 어떤 토론 자체를 불허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저는 결국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정부는 이미 행정 도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규탄은 없지만 결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뭔가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된다 봅니다. 예, 결국 내일 오자회동에서 대통령과 야당 어떤 계기를 만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힘들다 이러면서 지도자로서의 어려움을 이례적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북한 권력 체제에 예사롭지 않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께서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권력 전문가시니까 이런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시쳇말로 지도자 과하게 얘기하면 지도자 못해 먹겠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뭐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누가 자기한테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질러 놓고 나서 보면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철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의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제 이걸 정말 삼키지 못할 권력을 생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김일성 시대가 100이면 이번에 10밖에 안 된다, 김정은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최근에 북한 엘리트들이 대거 심지어는 황병서, 북한의 권력 2인자라고 불리는 황병서의 부하도 또 망명을 했다. 김정은은 지도자 생활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종합했을 때 정말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체제가 흔들린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시리아가요. 지금 몇 년째 그 내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끄떡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이라크의 후세인 또 리비아의 카다피 그런 사람들이 결국 붕괴된 것은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강력한 강대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리아의 경우는 러시아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사실 저게 지금 없어져도 벌써 없어야 될 정권이 계속 있기 때문에 IS도 생긴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를 보면 중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이 북한을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 한에는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중국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이 못해 먹겠다, 나 그만둘래 해도 안 망할 거다. 그런데 과거에요. 독일의 동독의 붕괴를 보면요. 동독의 붕괴는 러시아가 그 당시에 구소련의 경제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서독 장벽을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체코로 가가지고 체코를 통해서 육로로 서독으로 다들 오기 시작을 하면서 동독이 붕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시리아도 이미 정부가 붕괴됐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북한도 온전치가 못하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이 중국이 북한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독이 붕괴될 때 동독의 후견인이었던 소련이 약해지고 동독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서독으로 갔다는데 지금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당이 두 개인데 노동당과 장마당. 노동당은 나쁘고 장마당은 좋다. 그리고 돈에 충성한다. 이 말은 돈만 된다면 도망가고 탈북해서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일부예요. 그런 걸로 나라가 지금 시리아 같은 데를 보더라도 붕괴되지 않잖아요. 러시아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요. 사람한테는 어떤 탈출구라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 아닌가. 그것이 이제 장마당 아닌가. 장마당이라는 건 좀 우리가 가서 장마당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이라도 이 시장 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숨구멍을 틀어줘야지 이 체제가 유지가 되지. 그것마저 막혀버리면은 정말 북한은
정말 손쓸 수 없는 사태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흔들리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돈에 충성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도 중국이 있는 한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근데 뭐 북한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지금 외교 문제 때문에 힘든데 특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일본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희 일단 일본 자위대 하면 기분이 나쁜데 북한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의 허락 없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놓고 논쟁이 많거든요. 저희가 북한과 사이가 안 좋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 허락 없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가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 때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한반도를 강점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뭐 우리가 잘못한 건 뭐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인지 정당하죠. 그런데요. 한 가지 미국의 태도가 재밌잖아요. 예, 이 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얘기를 하면 일본은 항상 한미일 공조 얘기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 북한이 유사시에 일본이 북한에 들어가고 우리가 일본하고도 다투는 이런 상황을 추측하고 싶지 않다. 어떤 그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일본이 북한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프라그마틱한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일본이 다시 중국과 전쟁을 할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북한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또 과거 우리 청일 전쟁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말로는 저래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프라그마틱한 얘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추측할 필요도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북한에 들어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진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 가지고 정말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저 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일본의 장관이 한국의 지배 보이는 휴전선 남쪽이다. 북한에 일이 있으면 우리는 북한에 개입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말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런 일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말 거두쇼. 당신네들이 그럼 중국과 다시 전쟁하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리 떠들어봐도 저런 일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도 추측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국방 외교 관계에서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데 여기서 추측하고 싶지 않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희가 한국에 또 외교적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 잘 방문하고 오셨는데 숙제를 하나 안고 오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을 때 확실히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As I communicated to President Park, the only 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insist on is that we want China to abide by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where they fail to do so, we expect the Republic of Korea to speak out on that, just as we do. 오랜만에 오바마 대통령 얼굴 보니까 좀 그새 나이를 좀 들었습니다. 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영어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확실히 그럴 때는 중국 편이 아니라 우리 편 들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명확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미국이 우리 입장에 대해서
일본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일본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일본 아베 수상한테 오바마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본은 중국과 사이가 나쁘니까. 사이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예.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무역하고 장사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건 아니건 일본은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확실히 우리 편이니까 우리 네. 편 들라는 말 자체를 안 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국은 어느 편인지 헷갈린다는 겁니까? 한국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굉장히 한미 관계를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사령관 해체라든지 또는 뭐 북한 무기를 마치 무기내주는 발언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반미하면 어때? 예, 반미하면 어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야, 이 한국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이냐? 박근혜 대통령 믿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후임으로 오는 차기 대통령, 예. 4차기 대통령,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국이 너희가 저기는 무슨 말이 또 담겨 있냐면 너희가 외톨이 되려고 그러느냐. 우리 잘못하다가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조선조 말 예. 그때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편 들고 저 편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중립국 비슷하게 하려다가 중립 못했죠. 그 중립국은 힘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제일 분명한 거는 남북 갈등이 생길 때 중국이 어느 편 들겠느냐. 남북한이 갈등하는 중국은 북한 편 들겠죠. 아직은. 그렇죠. 네. 예. 아직은 아니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영원히 그렇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이 그럼 미국은 누구 편 들겠어요? 우리 편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미국 편 네, 들어야 분명하죠. 한다? 그러니까 중립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립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자주국방이라는 것도 넌센스예요. 저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난사군도가 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난사군도 쪽에 전투기를 보내야겠는데 네. 우리나라 기지를 이용하자. 네. 그러면 중국이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 실제적으로 영토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동맹국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 분명할 때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아무리 시리아가 저렇게 무도하더라도 구소련,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닌 이상에는 지금 이 바이폴라 월드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우리가 어느 편인가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어중간한 중립은 없다. 확실한 중립은 편을 들어야 된다. 네, 그런 예. 거죠. 네. 대통령께서 외교 문제 말고도 지금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 교과서인데요. 네. 교수님,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때문에 네. 진보 보수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극한적으로 싸웁니다. 지금 네. 길거리에서 싸우고요. 네. 이 싸우는 게 네.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거의 영향 안 미칠 거예요. 아, 영향 없다고요? 네. 그런가 하면요. 예. 어차피 교과서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로 좌파 우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문제가 떠오르면 좌파 우파의 갈등이 떠오르고 예. 이런 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문제로 내부적으로 싸우겠죠. 네, 그래서 결국 우선 일반 국민은 교과서 문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한마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먹고 사는 게 더 급해요.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네,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이게 정부 여당이 오히려 좋은 메시지만 만들어낸다면은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이제 굳이 교과서 아니어도 좌우로 갈등할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 이념 논쟁은 좀 심합니다. 뭐 누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 했다가 뭐 친일 얘기 나왔다가 교과서 얘기 나왔다가 심지어는 뭐 당신네 부모가 친일파 아니냐 뭐 당신네 부모가 빨갱이 아니냐 이신 공격까지 아주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갈등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런 갈등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좌파 정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히
문재인 대표가 좌파의 대표로서 좌파의 파워를 이렇게 컨솔리데이트하기 위해서 예. 결국 이런 이념 논쟁을 벌려서 좌파를 전부 다 자기 그 영내로 불러들이는 거죠. 예. 결국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거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네. 우에 대응하는 개념의 좌, 네. 이쪽에 진영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서 네. 당내 갈등도 해소하고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도 죽이고 네.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휘권을 장악하는데 네. 저렇게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저는 그건 분명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예. 그렇지 않아 얻을 게 없어요. 이런 거 하면 교과서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고유 권한인데 왜 정치인과 입법부에서 간섭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좌파 집결, 결집 저것이 성공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표도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